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모십니다. 박장대소, 박지윤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두 분도 스튜디오가 아닌 전화로 모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 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는데 오늘 다 끝나지 않은 모양이네요. 내일 모레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신문기일을 한 번 더 잡았어요. 예. 신문기일을 사실은 이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신문기일은 1회에 하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잡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신청인하고 피신청인 양측에서 예. 상당히 새롭게 주장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법원이 봤을 땐 재판부가 봤을 때는 뭔가 새롭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신문기일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결론은 아마 그 목요일 신문기일 이후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방금 박 변호사 말처럼 보통 가처분 신청은 당일날 내려지는 게 많은데 지금 네. 오늘 내일 모레 다시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1회로 신문기일이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신문기일을 열겠다는 건 그만큼 들여다볼 쟁점이 많다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은 이미 다 나와 있고 판사가 그걸 검토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오늘 또 이제 쟁점이 부딪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본인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미진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 그래서 24일 날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심리가 다시 재개되면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결론이 내려지는 데까지는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28일이나 29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중요한 어떤 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기일을 하나 더 잡은 걸로 보이고요. 확인을 꼭 해야 되는 아마 새롭게 뭔가 주장했던 게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걸 갖고 인용의 어떤 징조다, 기각의 징조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24일에 있을 신문 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 이유죠.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라는 거 그리고 절차를 상당히 준수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인용보다는 기각, 특히 징계가 지금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할 때는 그때는 뭔가 징계 내리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인용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는요? 저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유는 일단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시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초래될 거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원전 비리 수사가 제동에 걸릴 수 있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하나의 근거를 내세우는데 사실 검찰총장이 실제로 수사를 지휘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직무를 2개월 동안 비운다고 해가지고 관련 수사가 완전히 오스톱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 원전 수사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했던 시점에 이미 국정감사 때 감사한 결과 이런 부분으로 다 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를 검찰총장직을 수행해야 되는 근거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의 무게에 대해서 변호인은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징계에 관련된 이런
기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법원으로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6가지 중에 4가지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심리를 해서 그럼 징계 2개월이라는 게 과연 굉장히 부적절하고 수위가 높은 징계 수위였는지라고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아마 기각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예, 지난번 직무 배제 때는 이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해서 인용이 났지만 이번에는 그렇죠. 그때랑은 좀 다르다. 이게 아마 그 두 분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공공의 이익이냐 이게 위협이 되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긴 한데요. 예. 이 부분도 일단 징계의결서 내용을 좀 보면 해임이 가능하나 총장이라는 특수한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을 한다라고 이렇게 의결서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핵심 같아요. 해임이 가능한데 총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거하고 또 대통령의 집행, 여기 언론에서는 재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법에서는 집행입니다. 예. 대통령의 집행, 징계권자의 집행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무슨 하자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당장 뭐 며칠 2달 복귀한다 해가지고 뭔가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되느냐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2개월 정직을 결정을 했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안을 올렸고 그렇죠. 대통령이 집행을 했는데 만일 사법부가 이걸 인용해버리면 그것도 참 모양새는 이상하겠네요.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을 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 거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은 임명권자는 아닙니다. 예. 뭐 제청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임명, 예. 임명하고 뭐 면직 다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예. 그 사람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처음에는 뭐 대통령하고의 소송이 맞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죠? 그것도 아마 뭐 정치적 부담도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검찰총장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사실상 대통령이 뭐 당사자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피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임명권자한테 이제 대항하는 그런 외형으로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을 번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심리를 한 것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고 본안 소송은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안 소송은 언제쯤 진행되는 거고 쟁점은 또 뭡니까? 이 본안 소송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현주 KBS 전 사장 예를 좀 비추어 본다면 아마 임기 끝난 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 쟁점은 여기도 2가지입니다. 뭐 회복할 수 있는 이거는 가처분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절차적 어떤 하자가 있느냐, 내용적 하자가 있느냐 이 2가지를 봅니다. 예. 그 2가지가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뭐 징계권자는 일반적으로 재량을 갖고 있는데 재량권을 남용해서 절차를 뭐 어겼거나 아니면 내용이 현저히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는 징계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윤석열 총장 건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 논쟁이 되는 게 택시가 운행 중에 폭력을 행사했느냐. 만일 운행 중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용구 차관 측에서는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기사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도 아마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당시 그렇죠. 사건을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두 분이 볼 그래서- 때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운행 중이라는 게 사실 이 특가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단순 폭행으로 의율하느냐 이걸 가를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11월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법이 개정된 게 2015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가법의 대상을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차하는 것도 운행 중으로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판 실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예 법령에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차한 이런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라고 해서 사실상 특가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상당히 좀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이용구 차관이 뭐 멱살을 잡고 지금 뭐 발길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차량은 멈춘 상태에서 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운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냐. 이게 아파트 안에 있었고 도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택시가 잠시 정차한 것은 운행 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관건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니고 아마 이 법령을 들여다봤을 때는 운행 중에 이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내사 종결 처리가 과연 정당했느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내사 종결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있는데 이 판례도 운행 중이다 아니다 좀 다르다면서요 판례가. 이게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법적 조문이 없을 때는 이 정차 중에 할 때는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행이 예.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문헌으로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정차 중에 하차나 뭐 승차나 이런 부분이라면 운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면밀히 따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폭행이 일어났는지, 예.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부분까지는 따진 다음에 정말로 운행이 지금 종료된 상황인지 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야당과 지금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윗선에 누가 봐주려고 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당시 이용구 차관의 신분은 변호사 신분이었고 그 나중에 차관 될 걸 미리 알고 뭐 봐줬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테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좀 권력이 누가 뒷배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 네. 않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변호사였고요. 그 이전에 뭐 법무부에 근무를 뭐 한 적은 있긴 하지만 뭐 법무부 근무까지 그걸 전화해서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도 지금 좀 논란이 될 만큼 아마 경찰에서도 좀 논란이 됐을 것 같아요.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되는 부분, 뭐 아예 뭐 확실히 폭행이나 상해까지 가버렸다면 그 논쟁도 안 될 건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주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논리가 좀 더 나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네. 그 택시 아마 경찰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봐주기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폭행이라는 범죄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그 수위는 정말 가해자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미하고 거기다가 또 피해를 당하신 그 택시 운전자분이 전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내사종결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그렇다면 실무에 상당히 벗어난 과도하게 봐주기식 수사 종결이었는지 아니면 판례를 또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판례를 적용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죠, 그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 특혜 의혹을 수사했는데 일부 무혐의, 일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났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이 무혐의 났고 기소 중지 처분은 왜 나온 겁니까? 일단 논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저자로 등재된 그 광전염 정례파와 뭐 신탄 통도를 활용한 심박 측량 측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는 상당히 어려운, 이게 과연 고등학생이 연구자로 저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제목을 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예. 그런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예. 하나는 4저자로 등재된, 그리고 예일대 입시에 활용이 된 그런 논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무혐의로 결정이 난 논문 같은 경우에 1저자로 등재된 곳인데 이 부분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좀 전에도 실제로 이 연구를 수행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많은 지원을 했다는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 논문이 아니라 이게 약식 논문, 그게 논문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예. 1저자로 등재되는데 어떤 학문 윤리상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결론이 검찰이 이번에 낸 결론과 사실 동일한 맥락에서 이 종결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뭐 입시에 활용했다든지 하는 업무 방해에 이르기까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사저자로 예일대 입시에도 이제 활용했다는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 검증 부분만 지원을 해서 사실 사저자로 이름을 올리기에도 다소 부족하고 이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예일대에서 구체적인 회신이 오기 전까지는
종결을 짓지 않고 기소 중지 상태에서 회신을 기다리기로 이렇게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 예일대에서 회신이 글쎄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소 중지가 났고 그 일저자 문제는 무혐의 났으면 그 이제 법적으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투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자녀 부분이죠. 예. 뭐 유사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시작 자체도 유사했고,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영장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예. 뭐 결론이야 사실은 뭐 검찰이나 뭐 거기서 결론을 내는 거지만 중간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난 거하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자녀 같은 경우는 영장이 대다수 기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뭐 좀 바라볼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한쪽은 똑같은 사건이죠,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 털었고 네. 한쪽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고, 뭐 계속 검찰이 이제 현 집권 여당 쪽에는 상당히 좀 칼날을 강하게 예리하게 들이대는데 야당 쪽에는 뭐 계속 봤다시피 이런 부분만 봐도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똑같은 사안인데 그 9번의 고소인 조사도 고발인 조사를 상당히 늦춘 다음에 영장을 기각해서 결론을 더 빨리 났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비교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 뭐 물론 그 풀 워딩은 뭐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시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정부 결단으로 이 부분을 매듭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법적 근거를 바꿔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이 아니라 사실 국시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령에 따라서 치러지는 것이고요. 또 그 구체적인 시행 방침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행정적인 결단을 내리면 이 재시험 기회가 부과되는 것 자체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의료 수급 어떤 그 차질 부분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실상 기회를 주어서 인력을 확보해야만 그 부분이 메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입장 선회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공정의 문제와도 많이 연결이 닿아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기회를 재차 줬는데도 본인들이 거부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여론을 사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제를 얘기하자마자 그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네요. 절대로 그렇죠. 제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자격증 뭐 전문인이긴 하지만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좀 지금이라도 좀 의사들의 지난번에는 스승이 뭐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과를 했어요. 대신 사과. 예. 네,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예. 좀 의사들이 좀 사과를 해서 그래서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좀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좀 마련돼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은 좀 이렇게 허가하는 거는 허락하는 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에서도 어떤 명분이 필요할 테니까 지금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죠. 박 변호사 이야기는 그 명분을 사과로 대국민 사과로 주라는 이야기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재시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칙이 안 서는 그런 형평성이 안 서는 거라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찬성을 할까요? 이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장윤 변호사 잘 설명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밑에 있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적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거리는 좀 적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 법률적인 하십시오. 예.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뤄보고 마치겠습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바로 내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혐의가 15개나 되고 크게 분류를 하자면 사실 표창장 위조, 그리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표창장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또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다라고 그래서 재판에 걸려 있고 하나의 선례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내일 바로 내려지는 겁니다.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범동 씨와 이 횡령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종전의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정점심 교수한테 다소 사모펀드 부분은 유리하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났고 증거인멸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두 가지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네. 입시비리 혐의에서 표창장 그렇죠. 위조가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네요.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그 부분 같아요. 표창장 부분은 쌍방이 변호인이나 검사 측 모두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판사 재판장 얘기에 따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뭐 저는 무죄라고 보고요. 증거인멸 중에 일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건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입시 비리 중에 특히 표창장이 유죄냐 무죄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사모펀드는 조범동 재판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또 재판장이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만일 표창장 위조가 없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상당히 후폭풍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15개지 혐의로 사실상 굉장히 그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뭐 사모펀드가 무죄 나오고 증거인멸 이 부분도 사실 본인의 사실상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고 교사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양형이 그렇게 과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표창장 같은 경우에 이걸 입시에 활용해가지고 업무 방해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 그 통상의 예에 비췄을 때 이게 실형이 선고되거나 이러기는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만에 하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낮은 형이 지금으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이 기소 자체가 적법했느냐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검찰은 또 한 번의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박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창장 부분까지 사모펀드까지 또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져야 되거든요. 사실 시작이 표창장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결론이 나올 테니까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인터뷰하면서 택시기사님이 손님 4명 이상 타면 어떻게 되냐 질문 주셨죠? 예, 안 된다는 답이 왔었는데 그 대답이 나가고 버스, 지하철 관련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예외라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